미국에 계시다가 최근에 서울에 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을 떠나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금방 전쟁이 터질 텐데 왜 그 한국을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하고 다 만류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 와서 첫 인상은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 저기가 없는가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사실은 상당히 당황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 화면을 보면은 최소한도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날아갈 때는 사이렌을 붑니다. 그래서 대피 훈련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이렌도 없고 대피 훈련도 없고 경고 방송도 없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나라. 한편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그 무감각에 진짜 놀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피난도 갈 수 없고 터지면 당할 수밖에 없지.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자포자기식 반응을 보면서 저는 참 서글픕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최소한도 국가가 존재한다면 대피 훈련도 해야 되고 경고 방송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 불안감이 조성된다. 그러니까 불안감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안 된다.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국민들이 그 말을 믿어서 전쟁은 안 나겠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전쟁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날 때는 전쟁이 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수많이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도의 대비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낌새를 조선에서도 선조대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임진왜란 발발 2년 전에 황윤기를 정사로 하고 김성희를 부사로 하는 수신사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본 가서 다 관찰을 하고 왔습니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나 깜짝 놀랄 일입니다. 황윤길 정사는 일본이 분명히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하고 황윤길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부사 김성일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놈을 보니까 그 얼굴이 관상이 형편없고 눈을 보니까 꼭 쥐새끼 눈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전쟁을 치를 인물이 못 됩니다 하고서 전쟁이 안 난다고 또 보고를 했습니까? 2명의 대사가 갔는데 한 사람은 전쟁이 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전쟁이 안 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반대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당파, 동인, 당파 싸움 때문에 한쪽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난다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동인, 서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2년 뒤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난다고 하는 김성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선조가 문책을 했습니다. 그때 대답이 뭔지랍니까? 제가 전쟁이 난다고 그러면 민심이 동요될까봐 그랬습니다 하고 또 변명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이게 당파의 문제입니까? 이게 정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 민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파가 안보보다 중요합니까? 민심 타령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조선 말에 일본의 수신사로 간 기봉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거기 가서 황주센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황주센은 그것이 동경에 파견된 청나라 외교관이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신조선 책략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그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들고 와서 고종한테 바쳤습니다. 조정에서는 그걸 가지고 큰 토론회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황주센이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시세에 핍박하면 위태롭고 위태로우며 기회에 찾아오면 미세하고 미세하다.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조선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조선만이 이 절박한 재앙을 모른다. 이게 황주센이 조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연작처당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연작처당이 뭡니까? 연작, 제비연, 참새작, 연작처당, 처마 밑에서 제젤제젤 건다 이게. 그게 무슨 소리야? 응? 지금 부엌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집안 전체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비와 참새들은 불이 난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들끼리 처마 밑에 있는 집에서 제잘제잘 떠든다 이게. 연작처당이다 조선. 지금 120년 전 그때와 지금 한국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변온동물, 개구리 여러분 아시죠? 개구리는 온도가 변합니다. 바깥 온도가 높아지면 자기 온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변온동물이라고 합니다.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알코올 우리가 램프를 뗍니다. 물이 서서히 더워지지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물이 서서히 더워지면 자기 몸도 서서히 뜨거워지게 스스로 조절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온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서히 뜨거워지면서 물이 끓을 때까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개구리는 뭣도 모르고 비커에 앉아서 따뜻하니까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끓으면 거기서 그냥 튀겨서 물에 대해서 튀겨서 죽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저는 너무 우리나라가 개구리 같은 신세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깨어나라! 지금 물이 끓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선 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깨어나라고 외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올라오면서 서재필 기념관 필라델피아에 있는 메디아 시티에 있는
서재필 기념관에 잠깐 방문해서 그 구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 120년 전 서재필, 이승만 박사,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왜? 조선에서 아무리 설득을 하려 해도 이미 시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일본이 나라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은 조선에서 열심히 외쳤지만 깨어나라! 열심히 외쳤지만 조선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조선은 망했습니다. 그분들은 미국에 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주의 독립운동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주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 조선으로 온 각성운동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을 깨울 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한국을 향해서 깨어나라! 고 외쳐야 하실 분들이 누구이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고 재미동포 230만 명 재미동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한반도에 그 목소리가 들려서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 한국 동포를 깨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신 토픽이 북핵과 한미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 그런 것은 제가 워싱턴과 LA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발전된 경제를 내세우면서 북한을 깔보았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남쪽으로 통일하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흡수 통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갖는 순간 남북의 우열은 바뀌었습니다. 흡수 통일, 그거 다 꿈을 깨셔야 됩니다. 남쪽으로 통일, 꿈을 깨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핵무기라는 것은 절대무기입니다. 절대무기를 가진 사람과 절대무기를 안 가진 사람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북한한테 우리가 뭐 무역이 40배요, 뭐가 몇 배요, 암만 잘 살았다 그래도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한테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거나 그거와 비슷한 핵무기를 누가 도와주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소위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공포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그래가지고 첨단무기 뭐 B2 무슨 뭘 다 사와도 핵무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는 그래서 절대무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핵무기의 절대성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수십만이 굶어 죽어가면서 90년대 20년 넘게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 보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핵무기를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구나. 야, 그러면 안 되지. 저놈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세계의 핵무기가 퍼지는데 핵 확산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야, 저 핵무기 만들면 안 돼. 이런 식으로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육자회담이다, 미북 협상이다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다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핵무기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제는 미국의 안보의 제1의 위협의 나라가 누구냐? 옛날에는 물론 소련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제1의 안보 위협 국가가 누구냐? 북한이라고 미국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더 무지했습니다. 북한 핵을 없애든지 아니면 미국한테 강요를 해서라도 한반도에서 우리가 핵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미국 핵무기를 들여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북한을 방문한 사람이 북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평양과 저 개성까지 고속도로라는 것에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차는 한 대도 없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거 보고서 이야, 북한이 이런데 뭐 우리한테 이길 수 있어? 우리 고속도로 아까 봤죠? 쌩쌩 달리고 뭐 100층짜리 빌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저런 북한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해결하겠지. 아까 우리 조갑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안보 책임을 우리가 지려고 그러지 않고 미국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더 심한 거는 북한이 우리한테 핵무기를 쓰겠어? 같은 민족인데. 이러면서 방관했어요. 그러면서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 공부 많이 한 분들, 외교관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냐? 북한이 핵을 보유한 건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야. 우리한테 쓰려는 게 아니고 자기 정권 유지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북한 핵 보유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철저한 계산 속에서 핵무기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를 흔히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미친놈, 미친놈. 정말 김정은이가 미친놈입니까? 아닙니다. 김정은이처럼 영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미친놈이 절대 아닙니다. 뭐 배다른 형을 뭐 독살을 하고 공호부를 대공포로 쏴 죽이고 이러니까 그 미친놈이 아니면 그런 짓 안 하잖아. 그 미친놈이니까 뭐 그건 넌 외로 치자 이렇게들 말합니다. 근데 김정은은 절대 미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챙길 줄 아는 영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김정은이는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비이성적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비이성적인 일을 행하는 건 자기가 가장 이성적인 판단으로 비이성적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제정치 이론에서 매드맨 시어리, 미친놈 이론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거 미친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미친놈이 아니고 철저한 계산에서 그런 미친 행동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